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친주식 시장적인 게 많이 퇴색이 돼서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대거 매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젊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설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브라운 유니버시티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던 그냥 학부생이 둘이 그냥 차린 걸로 나오거든요. 스케일 AI에 알바를 했잖아요.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US를 처음 찾아봤죠. 근데 이미 엄청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창업자 알렉산더 왕이 2016년에 19살인가 20살 때 차린 거잖아요, 이게. 이분 중국계 아니세요? 맞죠, 중국이죠.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미친 여자 재민여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서 정말 호황이다 라는 영상을 올리자마자 조정이 오는가 봐요. 7월 31일 그리고 현재 8월 1일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한국 증시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나 떨어졌죠, 재민언니? 미국 증시부터 말씀해 주시죠.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만 보면은 크게 떨어지진 않았죠. 지수 자체는 2.03% 겨우 가까스로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나스닥 퓨처스가 선물이 마이너스 1%를 찍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이라면 8월 1일 예, 8월 말씀이시죠? 1일 오늘 금요일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 마이너스 3.8%, 코스닥은 마이너스 4.03%. 한국 증시가 어디까지 오르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4% 가까이 떨어진 거는 사실 타격이 꽤 크잖아요.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삼성전자도 오늘 많이 떨어졌죠. 삼성전자 마이너스 3.3%. 미국 증시가 조금 불안정해지면서 한국 증시가 타격을 입는 것 같은데요. 국내 주식이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진 원인은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세제 개편안,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친주식 시장적인 게 많이 퇴색이 돼서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대거 매도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이 어제 간밤에 살짝 떨어지고 관세가 이제 8월 1일자로 시작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관세 때문에 떨어진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저 이제 팔고 나갈 타이밍이 됐다고 봅니다. 관세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사실 관세는 이미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타결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어제 타결이 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도 없었고,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본 거는 지금 관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업체가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인데, 그 두 회사는 지금 마이너스 1%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관세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제 개편안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제 개편안 이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기준을 기존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낮추는, 그러면은 이제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한 종목에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가 돼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내는 이런 거 있고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율 따라서 20 몇 프로가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미국 주식하면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네. 그거랑 동일한 국내 주식을 해도요.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정확하게 동일한 수준은 아니고 유사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이제 실망은 사실 배당에서 나왔잖아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한테서 받은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를 최대 25% 배당세로 원안이 나왔었다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되면서 그게 35%로 올라갔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지방세 이제 합치게 되면 38.5% 이렇게 돼서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합소득세 들어가는 거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가 한 49.5%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거랑 크게 나지 않아서 사실상 메리트가 없는 걸로 판단을 지금 시장에서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이런 게 이제 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회사가 몇 개나 될지는 거래소나 이런 데서 이제 분류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거지만, 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가 지금 코스피 5천을 향해서 가자는 그 대통령의 스탠스와 맞지 않다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 역시도 되게 좀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세제 개편안의 그 의도는 뭐죠?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원래 매해 기재부에서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세제 개편안의 의도는 매해 사실 다르긴 한데,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해에는 이제 감세를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괜찮다 싶은 때에는 이제 약간 증세를 해가지고 세수를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매해 다릅니다. 그건 매해 다르고 정부마다 또 다르고. 근데 지난 정부는 어쨌든 세수를 좀 낮추는, 세금을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던 반면, 이번 정부의 이제 스탠스는 어떨지 한번 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확실해졌죠, 어제 발표가 되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이 아무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증시 부양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부동산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의 증시는 부동산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증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보다 증시에서 수익이 더 얻기가 쉽다라고 판단이 서야 사람들이 이제 증시로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들어올 텐데, 지금 그런 거를 가로막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맨날 가격이 오른다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또 내놓고 그러면서 증시는 맨날 입으로는 부양해야 된다고 하면서 세제는 그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증시는 세제는 부담을 가중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 증시는 부담을 가중, 부동산은 뭐 1주택이면 거의 무적이 되는 그런 세제안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이나 정부의 부동산 카르텔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이 굉장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을 하는 게 사실 이해가 잘 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세제 개편안의 의도는 뭐라고 해석을 하시는지. 네. 그래서 이번 세제 의도는 명백히 증세입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 세수 펑크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물론 세수 펑크가 난 이유가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기대했던 세금이
세금이 안 거쳤던 게 크기는 합니다만, 왜냐면은 부동산 거래도 많이 돼야 거기서 세금이 거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들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거기서 이제 법인세를 내서 국세가 확보가 되는 건데, 그런 게 거의 안 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건데, 올해 이제 세제 개편안이 적용이 되는 내년 그 정도까지 경기가 나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한번 찍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플러스가 되기도 했고, 전망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펑크를 우려해서 세제를 증액했다라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의도라고 해석을 하시는 걸까요? 세수 펑크를 우려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세수 펑크를 핑계 삼아서 증세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민생 소비 쿠폰 뭐 이런 것도 발급하면서 좀 돈을 뿌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 1인당 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일까요? 그 정도 현금을 뿌렸는데 그런 정부의 정책과도 좀 맞닿아 있을까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세제 개편이라는 게 어쨌든 국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쥐어 짜낼 수 있는 걸 모두 다 짜내는 걸 고안을 해서 일단 발표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정부가 돈을 뿌리려면 돈을 걷어야지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뭐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게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좀 어떤 스탠스로 옮겨갈까요? 역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동산 과열 신호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나 명확한 신호를 줬기 때문에 한국 주식으로 돈 버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거 지금 다 팔아서 엑시트하고 그걸로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갈아타기를 하시면서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럼?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대출이 막히고 집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주식 팔아서 그 돈으로 대출 지금 6억 한도 있는 거 합쳐가지고 집을 이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한 채를 사는 거죠. 지금 한 채를 사는데 지금 어쨌든 규제 이후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낫긴 할 것 같긴 하지만 제 생각은 실탄을 지금 확보해놓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관망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 그때 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려면은 부동산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그 세금 혜택을 줄이고 그거를 줄임으로써 이제 1주택의 쏠림 현상을 막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돈이 증시로 가게끔 증시에는 오히려 세제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그런 게 이제 정권 바뀌기 전에도 계속 나오던 얘기였는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는 예전과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의 선택은 저희 재미남과 재미녀의 선택은 국내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 시총 1위 주식 그리고 또 비트코인 이렇게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기존의 그 스탠스를 변화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전혀 없죠.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내 주식을 하고 있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이 워낙 좋았으니까 저도 소액은 국내 주식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계속 탐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 나오는 거 보면서 역시 국내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스마트 개미들은 국내 주식 시장을 또 외면하게 되는 그러면은 국내 주식 시장 경쟁력이 또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결국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부동산의 경쟁력은 올라가는 걸까요? 그것 또한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요.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국내 부동산의 전망은 앞으로 과연 밝을 것인가? 라는 것에는 또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다 보니 부동산 얘기가 되는데 부동산 얘기는 어디까지나 다 개인적인 예상이니까 저희 다 개인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파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지금 많은 아파트들 중에 재건축이 힘든 아파트들이 또 상당수이고 그나마 지금 이제 재건축이 돼가지고 신축으로 돼서 값비싸게 거래되는 아파트들도 또 한 30년 지나면 구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갔을 때 또 재건축을 하려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담금을 많이 내야 돼요. 지금은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세대수가 얼마 안 되고 땅에 비해서 세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세대수가 얼마 안 됐던 거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줄 예상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그냥 인구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짓자라고 해서 지은 거라서 그래서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남아있는 거지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도 그런 여유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보면은 결국 1대1 재건축이건 아니면 리모델링인데 그때 가서 그런 거를 하려면은 전 세대가 돈을 다 몇 억씩 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좀 다르죠. 재건축이 집값 비싼 동네부터 잘 이루어지는 이유는 현재 살고 있는 집들은 현재 소유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들은 재건축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재건축하는 거 자체는 돈을 안 내고 이제 재건축 남금에는 돈을 지금 막 내야 돼서 막 소송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새 집을 짓는 거에 있어서 그 자체로는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된 거고 그 원활하다는 것도 사실 뭐 10년 막 이렇게 걸려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 지금 30몇 층, 40층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아파트들이 가능할까?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부동산에 대한 그 전망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덧붙인 거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자꾸 이런 식으로 증시가 좀 오르려고 하면은 또 세금으로 때려잡고 부동산 좀 해보려고 하면은 규제로 잡고 좀 뭐랄까요? 뭘 해볼 수가 없는 개인들의 자율성을 모두 말살하는 이런 정부의 정책들과 규제들이 있는데 사업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업가분들이 이제 창업을 할 때 너무 많은 규제와 너무 많은 법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결국엔 우리나라를 떠나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지. 상당히 비관적이죠. 어떻게 보면 자유와 창의를 억누르는 규제 체계가 이미 잡혀져 있고 그게 계속 알아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옥죄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고요. 진짜 능력 있는 인재들이 미국에서 직접 창업을 해가지고 한국은 분사무소가 있는 정도?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들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다 뉴욕 가서 상장을 하게 되니까 국내 자본시장은 더 약간 질 낮은 회사들로만 채워지는 뭐 이런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똑똑한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성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리 잡으면은 그 사람들은 한국에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와야 더 고급진 주택들도 생겨날 수 있는 건데, 지금 같은 상태로 한 30년이 지난다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국내에 고급 주택을 받쳐줄 수요가 과연 생길 수 있을까 의문이 됩니다. 사실 주택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희 일자리도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지 또 새로운 인재들이 진입하고 또 세계로 나가는 건데, 이제는 뭐 일자리도 없고 또 일할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제 상장한 피그마 얘기를 해보면 2012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 설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브라운 유니버시티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던 그냥 학부생이 둘이 그냥 차린 걸로 나오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창업을 피그마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어제 250% 오르고 지금도 15%가 또 오르고 있죠. 피그마로 만들어진 자료를 계속 리뷰했던 적은 몇 번 있는데 보면은 정말 엄청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UX 하는 사람들한테 피그마는 거의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대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이걸 쓰더라고요. 이 UX 디자인하는 분들이. 그럼 시장 점유율이 창업한 지 얼마 만에 그렇게 커진 거죠?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하려고 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 규제 이슈로 철회되고 아마... 위협 경제가 끝났죠. 웹 디자인용이니까 포토샵이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로 들어간 스케일 AI, 이거는 제가 일을 했잖아요. 스케일 AI에 알바를 했잖아요.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래서 야,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그때 이제 이 회사를 처음 찾아봤죠. 근데 이미 엄청 대단한 회사더라고. 창업자 알렉산더 왕이 2016년에 19살인가? 20살 때 차린 거잖아요, 이게. 이분 중국계 아니세요? 맞죠, 중국이죠. 네. MIT 중퇴생. 18살에 MIT 중퇴했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천재들은 다 MIT나 스탠포드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는 것 같아요. 97년생이니까. 피그마나 스케일 AI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은 뭘까? 왜 유럽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물론 중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혁신적인 회사들이 많겠지만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렉산더 왕 부모님이 중국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뉴멕시코에서 태어나서 좋은 두뇌를 가진 애가 태어나서 MIT를 가가지고 이런 거를 차린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힘인데, 지금 과연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의 힘이 있는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이런 사람의 힘이 발현될 수 있는 토양이 있는가? 토양이 없는 거지. 미국은 그 토양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토양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 토양 찾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저희 때는 이미 늦었지만 저희 2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꿈을 이룬 저희 윗세대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그게 미나리 같은 영화로 나온 거고. 근데 윗세대만 따지면은 한국에서도 꿈을 이룬 사람도 많고 미국에 가서 진짜 고생해서 꿈을 이룬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80년대 세대, 한국에서 꿈을 이룬 사람은 있긴 있지 물론. 근데 많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꿈을 이룬 사람이랑은 그 성공의 사이즈가 비교가 안 돼요. 80년대 생들이요? 70년대생은 좀 달라요. 70년대생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성공한 분들이 아직 있는 세대지만 80년대 세대는 그렇게 안 되고, 그러면은 90년대 세대는, 90년생 세대는 더 없지. 답답한 미래가 눈앞에 그냥 뻔히 보이니까 그게 좀 슬픈 거죠. 목표의식이 사라진다거나 할까?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목표의식이요? 그건 또 왜 그렇죠? 그냥 이 나라에서 열심히 해봤자 내가 번 돈의 거의 30-40%는 처음부터 세금으로 떼이고, 그 다음에 내가 모은 돈의 또 한 30-40%는 내가 죽을 때 또 나라에 떼이고, 그러면은 내 자식한테 가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고 뭐 받을 돈도 없고 위로부터. 그럴 거면은 굳이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적당히 살 정도로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합니까? 많이 벌면은 프로에 40% 하면 얼마인 겁니까? 36%밖에 내 소유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로 열심히 해본 적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면은 저희 전략은 그대로 갑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선물이 나스닥 퓨처가 마이너스 1%.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네요.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보면은 미국 주식은 엄청 강한 상태가 맞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세계 전역의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서 또 계속 비옥한 어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제가 읽은 책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부유한 도시 또는 나라도 그 강세를 막 천년 만년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왠지 천년 만년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로마가 이제 진짜 미국보다 더 심하게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 아닙니까? 그 로마의 이제 전성기, 보통 팍스 로마나라고 이제 불리는 시기가 한 200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잖아요.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고,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이제 팍스 아메리카인 거니까 그렇게 치면은 지금 뭐 한 70년 됐나요? 아직 한참 남았다고